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 얘기가 떴어요. 돌아가셨네. 우리 경제계 사실상 경제 대통령 이렇게 부르셨던 분이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향년 78세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와, 삼성전자를 사실상 물론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만한 거를 이만하게 만들어 놓은 분이니까 불세출의 경제인이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의 부를 거의 대부분을 사실상 코스피의 거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 돌아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즘에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는 걸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몇 개만 가져와 보면은 이거 옛날에 유명했죠.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옛날 얘기예요. 1995년도 얘기입니다. 지금이라고 여러분 흥분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고 이렇게 욕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1995년도 얘기, 25년 전에 이래 썼다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이랬었기 때문에 릴렉스. 정치 얘기를 하면은 채팅창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업은 1류가 된 것 같습니까? 정치는 모르겠어. 비겁하기 이를 데 없죠. 여러분 왜 비겁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정치는 모르겠다. 좋습니다. 훌륭한 방법이고요. 모르지. 내가 뭐라고 알아 이걸. 훌륭한 방법입니다. 정치는 모르겠다 하면 되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모르겠고 기업은 내가 욕해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그래도 2류에서 1류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95년도에 비하면은. 제가 보기에 95년도 이후에 지금 2020년이잖아요.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2020년까지 경제 쪽에서 기업 쪽에서 정말 미친 듯한 발전이 있는 나라를 5개만 꼽아라. 대한민국 무조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요. 우리나라 95년도를 생각해봐요. 이거 IMF 전이야. 세계에 내놓을 게 없어요. 25년간 가장 많은 발전을 한 나라 5개도 아니야. 3개를 꼽아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거의 무조건 들어. 1등은 아마 중국일 것 같고 이 중국은 이 당시에는 95년도에는 거의 문을 닫아 못 들어가는 나라였잖아. 거기서 지금의 중국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발전을 엄청나게 했죠. 근데 여기는 거의 무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사실상은 제외해서 봐야 되고 중국을 제외하면은 미국과 한국이 95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상 주름 잡는 나라 경제 쪽에서는. 유럽은 생각해보시면은 1995년도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본이 나름 짱짱맨을 외치고 있던 시기고 당연히 미국도 짱짱맨을 외치고 있었고 이 다음에 유럽 정도였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일본은 아시는 분 아시는 거와 같이 가셨고요.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20년간 성장을 몇 % 했더라. 20년 누적 성장이 한 자릿대예요. 5%인가 6%인가 그래야지. 일본은 20년 누적 성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같고 유럽도 사실은 별게 없어요. 유럽도 많이 성장을 못했어요. 저성장의 대명사잖아. 가장 많이 발전을 한 곳은 당연히 중국. 1995년도에 중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 나셨겠지만 이 나라를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간다고 쳐도 95년도에 중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지금 아니죠.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빅2로 불리니까. 그리고 아마 한국이 독일보다 한국이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독일은 그 당시에도 독일이었어요. 물론 독일도 많이 발전했지. 독일도 통일되고 굉장히 지금 유럽의 깡패가 될 정도로 컸는데 독일하고 한국하고 삐까삐까하지만 한국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95년도면은 명함 내밀기 힘든 때였어요. 일본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됐고 이때 당시에는 진짜 경제로서는 제가 정확히 몇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G12 이런 데는 당연하고 이건 명함 내밀기도 힘든 때였는데 이때부터 25년간 우리나라는 사실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진짜 세상에 슈컬드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G8, G10 하면은 한국이 들어가냐 마냐 경제력 순위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일본을 절대로 못 이긴다고 하던 때 아니야. 반도체도 뭐가 없었고 절대로 못 이기고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 수 있냐 네가 만드는 게 차냐 소달구지냐 이런 얘기를 했던 때였는데 지금은 경제력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당군 할아버지 이래 최고 호황기 아닌가?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세계 대비 물론 글로벌이 조금 이 골로 가신 영향이 있긴 한데 하여튼 앞선 놈이 넘어져도 내가 빨리 들어가면은 나는 금메달이잖아. 쇼트트랙 봐요. 잘하는 애가 금메달 따나? 앞에 내가 줄줄이 넘어지면은 마지막에 이러고 들어가더만 옛날에. 그 누구였지? 갑자기 기억이 났네. 앞에 있는 애가 1번부터 3번까지가 우수수 넘어지면서 맨 뒤에 하던 분이 갑자기 두 손 들더니 이렇게 들어가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호주 분이었죠. 호주. 그분 책도 냈어요.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런 걸로 굉장히 편안하게 4등인가 5등인가로 맨 뒤로 천천히 들어오시다가 갑자기 앞에 중국에 한국에 손에 손잡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두 손 들고 들어오시던 그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글로벌이 넘어지더라도 우린 넘어지지 않았으니까 G10까지 거의 갈 정도면은 세상에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해요. 만약에 이건 좀 가정이긴 하지만 남북 통일해서 인구가 8천만이다. 그럼 경제 규모는 프랑스급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야, 그건 대단한 거야. 야, 우리나라가 언제 프랑스가 비벼봤겠어. 저기 신라시대 빼면. 산업혁명 이후로는 비벼보지 못했을 텐데, 인구만 이렇게 되면은, 뭐, 비벼볼 수 있을 정도로 G10까지 비비니까 정말 대단한 발전을 했죠. 그래서 기업은 지금은 인류에 가깝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 우리가 이탈리아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그 킹탈리아라 그래서 이 골로 간 것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손에 꼽히는 나라예요. 그렇게 없는 나라 아니야. 좀 자꾸 없어 보여서 그런데, 이탈리아는 나름 있는 나라야. 이 세계 경제 규모로 따지면 당연히 10위권에 들어가는 큰 나라인데 자꾸 하여튼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 이 잘 나가는 나라를 봐도 기가 안 죽어. 형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옆에 일본이 저렇게 잘 나가면은 기가 죽을 만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알기를 세계에서 제일 이걸로 알잖아요. 이거 흔히 얘기하는 좀 속된 말로 뭐 이런 걸로 알기 때문에 야 이탈리아도 어느 나라 가면은 이게 문화의 나라고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탈리아 얘기를 하면은 이걸로 알아 이걸로. 아니 잘 나가는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고 경제 규모도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클걸요? 조금 크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시고 있기 때문에 역전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전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빨리 달려서 아니라 얘네가 넘어져서 1995년에 킹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어마무지한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는 세계 5위권까지 갔을 거예요. 경제 규모가. 엄청났어요. 미국, 일본, 뭐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 정도 순? 그 정도 순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밀린 거죠. 그렇게 밀리고 우리나라가 뛰어올리면서 이제 뭐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나왔냐?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대단한 나라. 남 알기를 뭐같이 하는 놀라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야 앞에 있는 놈이 공부 잘한다고 야 나는 포기해.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야. 아무리 앞에 달려도 저놈은 넘어질 거야. 그 따라가면 이렇게 두 손 들고 금메달 딸 수 있는 거죠. 넘어질지 누가 알아. 잘 넘어지더만. 아, 참 우리나라는 그런 능력은 참 대단하다. 뭐 알기를 뭐같이 알아서 열심히 따라가는 그 능력을 또 우리나라는 딱 봐도 지금도 그래요. 얘네 알기를 뭐같이 알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알 수 있겠다. 한글로 씁시다. 이 나라 G2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무시하잖아요. 아직도 얘네도 무시하고 있고. 이 G2 뭐 G3급이잖아. 이 미국은 너무 크니까. 얘네만 인정. 야, 세계 빅1만 인정하고 빅2, 빅3를 뭐같이 알아요? 야, 이게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야,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포텐셜이 뭐 비슷하면 언젠가 넘어질 수 있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뭐 하여튼 뭐같이 알기로 참 대단한 나라다라고 할 수 있고 뭐 하다가 일로 갔지? 아, 기업은 인류. 아, 기업은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인류다. 옛날에는 세계 혁신의 그때는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랬어요. 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대학생들, 기업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단어가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만 하면은 사람들이 입에 혁신, 이노베이션 이거를 달고 살았어. SK이노베이션 아니고. 이걸 제가 왜 아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유명한 상문고 사태라는 게 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체포돼서 감옥에 갔어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체포되더니 갑자기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뭐 이렇게 싸우고 맨날 기자들이 와서 뭐 조금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때 그랬어요. 고2 때 이 학교에 최초로 학생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학생회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애들한테 서클이 드디어 만들 수 있어. 애들한테 서클 이름을 받았어요. 제가 학생회에 있었기 때문에 서클 담당자여서 서클 이름을 쫙 받았는데 한 60개 이상의 서클들이 지금 쫙 이 이름이 왔어. 설립하겠다고. 근데 저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들어간 게 4개가 5개였어. 야 세상에 고등학생들도 서클 이름을 칠했더니 어디서 영어 들어온 건 있어갖고 이노베이션이라고 했어요. 야 심지어 그 이노베이션을 결국 가져간 팀이 밴드 같은 거였어. 그 음악하는 그 기타 치는 애들도 지네 기타 그룹 이름을 무슨 사운드라고 했는데 무슨 사운드 이름을 이노베이션이라고 줘왔어. 그거 보고 야 이 단어가 진짜 많이 쓰긴 많이 쓰는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갖고 온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뭐 알긴 알겠지. 이때 당시에 우리 유명한 훌륭한 인재도 났습니다. 당시에 그 서클 중에서 정말로 애들이 참 그 지금 생각하면은 참 대단한 애가 있었는데 그분이 갖고 온 밴드 서클 이름이 뭐였냐면은 노브레인이었어. 싫어합니다. 노브레인이었어. 야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걸 보고 야 니네는 무슨 그룹 이름을 뇌가 없이 줬냐고. 진짜였어요. 뇌가 없이 줬냐고. 있습니다. 제 과 같은 반이었죠. 그 친구가 이거 갖고 왔어요. 서클 이름이.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한 명.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무슨 뭐 이름을 이렇게 줬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영화까지 나올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다들 혁신 그랬는데 왜냐면은 혁신의 대명사가 그때는 일본이었거든. 이거 어떻게 따라가냐 그랬어. 근데 지금은 혁신의 대명사 그러면은 미국 아니면 한국을 나올 것 같아. 느낌에. 미국은 너무 당연하고 지금 워낙에 기업들이 가장 잘 됐으니까 한국이 아마 혁신의 대명사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업 쪽에서 유럽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기업이 기억이 나는 기업이 있어요? 유럽에서 유명한 기업이 생각이 나는 데가 있어요? 쌉 있죠. 있네. 이건 독일 1등이에요. 독일 1등. 독일에서 시가총액 1등이 현재 셉이죠. 그러니까 셉 있네. 있긴 있네. 폭스바겐 옛날만큼 안 되죠.
옛날에 그 위험찬 루이비통 많네. 아, 많죠. 많긴 하지만. 야, 유럽은 썩어도 유럽이니까. 많긴 하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잘 못 보여주잖아요. 많긴 많네.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반박이 쏟아지네. 아, 그렇죠. 맞네요. 죄송합니다. 혁신적인 기업이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본 거지 없다고 하진 않았죠. 혁신적인 기업이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그죠? 있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있다는 거죠.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 없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그냥 물어본 거니까. 혁신적인 기업이 왜 많습니까? 아, 많네요. 그쵸, 많죠. 많긴 한데 이 유럽은 워낙에 넓은 데니까 나라로 쳤을 때 요즘에 아마 혁신성을 따진다면은 한국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반도체, 뭐 배터리, 자동차 요즘에 세계를 휩쓸고 있는 어떤 그런 섹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과는 다르게 일본은 그럼 어떻게 됐냐? 일본은 혁신이 있죠. 얘는 혁신이 있긴 있었어.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본이 혁신을 있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혁신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갈라파고스 혁신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 섬에만 있어서 거기 갈라파고스에 있는 섬에 있는 새들을 보면은 부리가 이런 놈이 있고 이거 뭐 다이네에 나오죠. 어떤 놈은 부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놈은 또 부리가 뭐 이렇게 된 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고 뭐 이게 뭐 트카스타인의 이론인데 일본은 자기네 섬 안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혁신을 하긴 하죠. 근데 문제는 혁신을 해도 새죠. 남들은 지금 새가 아니라 비행기를 만들고 있고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새를 만들고 있어요. 새는 잘 만들지. 혁신은 기가 막혀요. 보면은 뭐 이상한 거. 그래서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 이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도대체 저걸 왜 만드나. 혁신적이긴 한데 정말 뛰어난 기술과 발전을 하는데 자꾸 그 만들던 거만 이렇게 혁신을 한다서 갈라파고스식으로 가는 바람에 글로벌 어떤 변화를 못 따라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수님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인정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혁신을 하긴 했는데 자기 안에서 너무 우물한 개구리의 혁신을 하다가 지금은 뭐 전혀 못 따라가요. 전체 틀을 못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하여튼 저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얘기했다가 갑자기 땀이 나네요. 유럽 혁신 기업 많죠. 생각하니까 많네. 유럽이 괜히 유럽이겠어? 야, 유럽에 뭐 세계 경제 뭐 한 4위에서 한 6위권의 나라들이 다 있잖아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빅4가 다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메스에이피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고 하여튼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에 적응을 한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여전히 뭐 이렇죠. 주식은 아닙니다. 주가는 혁신과는 우리나라는 거래가 멀었어요. 세상에. 그쵸. 우리나라는 뭐 주가는 아니었습니다. 주가는. 기업은 그랬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좀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우리나라 지난 한 20년, 30년을 봤을 때 가장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결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죠, 이거. 이건희 회장이 밀어붙인 반도체 산업. 반도체를 하냐 안 하냐에서 한다. 그리고 메모리냐 비메모리냐에서 메모리다라고 결정했던 이거 책으로도 있어요. 그 순간을 무슨 결정이라고 하던데 무슨 호텔에서 뭐 밤새 뭐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전화해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선택. 이게 우리나라에 사실 한 20년 30년을 갈랐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그렇게 소위 국뽕 차오르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뭐 근본적인 어떤 시작 가장 큰 결단이 요 반도체가 사실은 가장 큰 결단이었던 생각이 되고 물론 뭐 OLED나 뭐 이런 거 디스플레이나 뭐 바이오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어쨌건 뭐 굉장한 성공? 국가적으로 보면은 정말 경제적으로 가장 큰 뭐 혜택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문기사에서 이거 많이 나오죠. 상속세가 지금 10조다. 왜 10조냐? 이게 쭉 주가들이 있는데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보유하신 주식인데 삼성전자를 이만큼 들고 있고요. 삼성생명, 물산, 전자우선주, SDS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보유 수량이 신문에 나왔길래 주가를 대충 어라운드로 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삼성전자가 한 15조 되고 삼성생명이 한 2조 한 6천억 나머지는 뭐 한 5,600억 이런 거는 그 쩌리 빼 뭐 320억 이런 거는 그 절사 이거는 절사 5,600억까지 넣어주자 327억 이거는 아래는 절사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위에 더해보면은 대충 한 18조 되는 거죠. 옛날에 삼성그룹은 그런 말이 있었어요. 특히 생명 말고 금융 쪽에 있는 계열사들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옛날에 구조번 있고 막 그럴 때 그룹 전체에서 이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만 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니들이 돈을 벌어야 1,000억이잖아요. 많이 벌어요. 정말 많이 벌면 2,000억 벌었다고 쳐도 뭐 삼성전자가 1년에 60조 벌던 때잖아요. 그때 60.2조 이거잖아. 60.2조 0.2조니까 니들은 그냥 그 일만 일으키지 않으면 60.2조 뭐 어쩌라고 이거 2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있어요. 연구소장님이 아래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래더라. 그게 웬만한 계열사 직원 수보다 많았습니다.
반도체 전체도 아니고 무슨 반도체 안에 연구소가 있대. 그 연구소에 있는 직원 수가 이 웬만한 계열사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한 18조 정도를 갖고 있는데 얘기가 자꾸 산으로 가네요. 지금 우리나라 상속재산 같은 경우가 세율이 한 50%죠. 상속세율이 대충 30억 넘으면 50%인데 이게 또 할증을 합니다. 대주주가 되면은 최대주주 할증이 있어서 최대주주 20% 할증이 있대요. 18조 2200억에 20% 할증을 하면 21조고, 거기다 상속세율을 곱하면은 21.8조 곱하기 50% 0.5를 하면은 대충 11조라는 거죠. 근데 자진신고라면 3% 깎아주기 때문에 대강 한 뭐 6천억 우수리 빼고 대강 10조다. 우수리가 6천억이에요, 우수리가. 점 아래는 절사하고 점 6은 빼고 대강 한 10조 정도 우수리 빼고 한 요 정도가 이제 상속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고인 돌아가셨는데 이런 계산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는 제 자신이 좀 뭐 한심하긴 한데, 그럼에도 뭐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건 뭐 이런 거니까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오냐, 이런 말도 있죠. 이건 진짜 백가쟁명하고 있습니다. 야, 삼성전자가 지금 10조를 내야 되니까 배당을 높이지 않을까? 이거 완전히 희망회로죠. 희망회로.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 동양 형님의 희망회로예요. 배당 높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세금 부담 낮추려고 삼성전자 주가를 낮추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 주가 내려야 상속세 조금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회로를 돌리는 분이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또 지배구조 때문에 이거 돌리는 거 저거 돌리는 거 막 희망회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정도의 사이즈가 정말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야, 이거 1%만 움직여도 삼성전자는 조 단위가 움직이잖아요. 거의 400조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10%를 움직이려면 40조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배당 정책이 강화됐으면은 가장 좋겠다는 그 개인적인 희망. 이제 배당 다가오고 있죠.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고, 그런 시나리오는 그냥 뭐 적당히만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나라 경제계에 가장 큰일 하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과, 자, 그리고 대기업 뉴스를 몇 개 더 말씀드리면 이런 뉴스도 있어요. 진짜 자다가 일어났어요. 이 뉴스를 보고 잠이 깨더라. 아침에 대강 이렇게 눈 비비면서 9시에 이렇게 잠깐 주가 본 다음에 자야지 하고 이렇게 신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보여. 이렇게 봤더니 야 마이너스 3.4조 충당금을 쌓는다. 깜짝 놀랐죠. 야, 갑자기 어디서 진짜 3.4조는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고 아닌가? 거의 리콜 금액인 거죠? 리콜 어떤 배당을 한다는데, 야, 이거 왜?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엘리엇 형들이 다시 들어왔나? 엘리엇 형들이 들어오면 할 수 있죠. 엘리엇 형들이 들어오면 아마 3.4조가 아니라 13.4조 정도 하지 않았을까. 에라이씨 하면서. 그래갖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이, 그것도 아닌데 왜 3.4조 봤더니 예전에 했던 엔진을 뭐 평생 보증을 하겠다 이거죠. 품질 보증 비용으로 먼저 충당금을 쌓는다. 근데 이게 3.4조 저 세타2 엔진이라는 게 예전에도 충당금을 쌓았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2018년 3분기에도 한 4천억 쌓았고 2019년 3분기에도 거의 1조를 쌓았어요. 그럼 이것까지 더하면은 거의 5조를 충당금을 쌓았다는 거죠. 저 엔진 하나로. 뭐 어떤 거를 하려고 저렇게 쌓았냐면은 평생 보증을 하겠다.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을 산 차가 있으면은 평생 보증을 하고 뭘 더 달아주고 수리해주는 걸, 평생 보증은 무료인가? 무료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3.4조 합쳐서 총 5조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이거잖아요. 요 엔진, 우리나라 뭐 현대차의 독자 개발 엔진이라 그래서 거의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우리나라 대표 엔진으로 이름을 알리던 게 요 엔진인데, 아무래도 초기에 개발한 거다 보니까 좀 뭐 그런 문제가 있나 보고, 게다가 요즘에 약간 그런 게 얼마 전에는 요 문제도 현대차가 달리다가 불이 나더라 해서 미국에서 180만 대를 리콜 화재를 했었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배터리가 문제냐 뭐 어떤 게 문제냐 해서 리콜까지 하니까, 와, 이게 지금 4분기는 아마 전기차 코나죠. 코나도 충당금을 쌓고 가겠죠. 리콜해주고 고쳐주고 하니까. 품질 논란이 있을 만한 거는 회장님이 바뀐 김에 다 털고 간다는 건데, 야, 이거는 저렇게 하는 거는 예전에 공기업 회장님들이 주로 바뀌면,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공기업에서 이 위에서 오시면은, 아니면 은행 회장님들이 바뀌면은 이 빅베스라는 걸 많이 했거든요. 입 큰 베스가 아니고요. 빅베스가 뭐냐면 한마디로 손실 날 거를 미리 다 땡겨서 올해 손실로 잡아. 다 땡겨서 올해 손실로 잡으면, 예를 들면은 2020년 실적은 폭망이죠. 근데 2021년에는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엄청나게 좋아지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돼서 이 은행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뭐 증권회사인데 CEO가 바뀌면은 전임 CEO가 했던 손실을 여기다 다 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했던 그 빅베스라고 해요.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건 우리 뭐 품질에 관련된 어떤 리콜 비용 같은 거를 미리 다 잡아서 주가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는 악재고, 개인적으로는 뭐 품질을 뭐 좋게 우리한테도 혜택을 주는 거니까 뭐
그래 뭐 나쁘진 않은데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의 악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원들, 현대차에 다니는 분들은 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노조위원장님 반발을 하나 했더니, 이게 그 회사가 1년 벌어들인 돈으로 성과급을 나눠주는데 갑자기 저런 거를 적자로 잡다 보니까 인센티브 안 주겠죠. 만약에 3.4조를 다 적자 처리하면. 그러니까 품질 문제를 그 직원들의 돈을 안 주는 쪽으로 전가를 하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